군 장병들이 도로에 모여 있습니다. 방호벽을 번쩍 들어 옮기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냅니다. 초소가 52 민통초소로 이전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마현 13초소가 전면 개통되면서 용암 삼거리부터 동쪽으로 약 6km에 이르는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엄한 경계가 사라지자 생계를 위해 민통선안을 오가던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통행량이 많은데도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시비들도 있었고 논이나 밭 들락날락 할 때 군인들이랑 마찰이 없다는 게 가장 좋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철원군 금남면 마현리 13민통초소가 52민통초소로 이전해서 지난 4월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철원과 화천에 이어 양구군도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면서 도내 민북 지역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가 기지개를 켤 전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도내 민북 지역의 최근 소식 그리고 남은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DM지학회 손기웅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현리 13초소가 52초소로 이전하면서 60년 만에 민통선이 북상했는데요. 회장님 이 소식 상당히 기쁘게 들으셨을 텐데 이 초소 이전이 주민과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민북 지역이라 하면 그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지역을 주민들이 올라가서 정말 황폐화된 지역을 개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뭐 짧게 보면은 60년, 길게 보면 70년 동안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간의 주민들의 고통을 만약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농업활동이라는 것이 뭐 주말 주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도 가야 되고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집에 왔다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마다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정말로 생활이 크게 바뀌는 또 삶의 질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민북 지역이 좀 북상되는 이 추세가 앞으로 주민들의 또 국가적 관점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좀 더 확대되려면은 이번에 이런 북상화된 민북 지역에 좀 더 통로가 열린 이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별 지장이 없음과 동시에 지역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제가 또 남아있네요. 김 기자는 이번 현장 취재에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좀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가 약간 민간인을 통제하는 초소, 민간인 통제 초소라고 하면은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좀 어둡고 네. 폐쇄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통초소가 60년 넘게 설치돼 왔던 철원 마현리 입구를 직접 다녀왔는데 춘천 MBC 옛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니까 예. 이 성인 남성 키만한 바리케이드 수십 개가 있고 또 차량의 출입을 자동으로 좀 막는 차단봉까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폐쇄적인 분위기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현 13초소가 이달 6일 새벽 5시부로 60년이 넘는 시간 끝에 드디어 좀 52초소로 이전이 됐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있는 용암 삼거리를 보니까 이게 시야가 탁 트일 만큼 모두 뻥 뚫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생업을 위해 이 초소를 통과했던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그중에 한 주민은 좀 울먹거리시면서까지 네.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초소 이전이 드디어 통과가 되어서 보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정말 주민의 수건이 수십 년 만에 풀린 건데 그동안 초소 이전하기 위해서 마현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제기하고 철거투쟁위원회 운영하면서 60년 만에 수건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제가 있었습니까? 우선 출입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곳에 군부대에 미리 등록되어 있었던 농장주분들이나 네. 주민분들 혹은 군무원, 군인분들이 주로 출입을 할 수 있었고요. 외부인들은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실제로 출입을 하는 분들도 신분증이나 출입증이 없으면 절대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고 무엇보다
우리가 농업을 하다 보면 좀 밤에도 둘러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야간 시간대에는 출입이 좀 더 아예 안 된다는 통제됐군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취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마현리 근처에 생창리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네. 생창리 주민분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농번기니까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장주분들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절대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출입을 불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시내, 사무실, 밭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는데 그때마다 농장주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랑 같이 다녀야 하다 보니까 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초소 통제가 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초소는 그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주민들의 일상과 생업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출입 제한 아니었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통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민북 지역은 우리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사실 전쟁이 끝나고 군사분계선, DMZ, 사실 비무장지대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군사된 DMZ 또 남방 한계선과 면에 있는 민북 지역. 아무래도 군사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군사 시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군사 시설이니까 또 보안이 요구해야 되고 또 군이 주둔이 뭐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군이 준대하면은 가만히 있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 현실적 차원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존권,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 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주민들은 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적경 지역이나 민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뭐 남쪽에 계신 분이 민북 지역이나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안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분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대가 근 60년, 70년에 바뀐 만큼 예전과 같은 형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지원과 동시에 국민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지역 적경 지역 민북 지역의 우리도 주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더 많이 네, 맞습니다. 필요한 시점이 예, 아닐까 예, 싶네요. 회장님, 민북 지역의 처음 명칭이 귀농선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 생활상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53년에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예. 54년에 이제 유엔 미8군이죠. 미8군이 사실상의 그 적경 민북 지역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의 영농 활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귀농선이라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8년에 군사분계선상의 우리 안보 담당을 우리 국군이 네. 주로 담당하면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민간 통제선, 민간인 통제 구역이 설정됐죠. 예. 근데 그동안 몇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에서 40km, 그다음 뭐 20에서 10km, 5에서 10km, 지금은 10km 이내 이렇게 민간인 통제에서 설정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10km 범위 내에서 네. 많은 주로 영농 활동이 되겠죠. 그분들의 영농 활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출입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영농 활동도 개방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이죠. 이 철원 지역만큼 좀 다른 게 이 민북 지역에 거주하는 그 왔다가 영농하는 활동의 정주민이 한 40% 이상, 45%까지 원주민들. 높은 비율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 원인은 아무래도 철원이 뭐 곡창 지역 아닙니까? 그래 영농 활동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 자리를 지켰던.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주민들이 이 민북 지역을 우리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네. 그리고 뭐 재산권도 행사하기 힘들고 또 거주도 힘들고 이런 측면에서 개발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이 민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김 기자, 강원도 내 민북 지역의 실제 생활을 좀 들여다볼 텐데 마현리의 경우 주민들은 초소 이전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은 됐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마현리처럼 민통선 안에 사는 주민들 5명 정도를 제가 취재를 할 때 네. 인터뷰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답변은 주민들은 민통초소 이전이 끝이 아닌 이제 시작했다 시작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초소 철거나 통합에 따라 마을 출입은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60년 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집도 가게도 뭐 흔한 건물 하나도 마음 놓고 내 땅이어도 지을 수 없는 게 네. 지금까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할 때도 생업을 할 때도 이 군 당국의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초소 이전에 이어서 민통선 안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을 좀 더 자유롭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요구가 있네요. 자, 지난 3월 강원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해서 철원 신벌지구 2.39제곱킬로미터, 또 철원 고속정 관광지 먹거리 지원센터 0.47제곱킬로미터, 화천 안동철교에서 평화의댐 10.04제곱킬로미터 등의 군사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민통선은 최대 3.5km 북상을 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이죠.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서 5km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회장님, 올해 초에는 경기도 연천 철원의 군사 제한구역 해제, 양군 도타현 일원, 또 고성은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일원에서 민통선 북상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 이런 추세 어떤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무슨 뭐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그런 차원에서 안보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사업할 때 그 통로 지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방형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경의선 철도도로, 동의선 철도도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접경 지역, 민북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군사적 요구에 의해서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통로를 열어준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사할 때에는 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네. 이 지역은 이런 차원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열어둘라라는 안만 제대로 낸다면 국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민북 지역의 이번 그 북상 또는 또 통로의 개방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민북 지역에 개방된 그 지역을 주민들에게만, 그 지역에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가적 관심이 크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따져보면 경기도 강원도에 적경지역 민북 사는 사람들의 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인 이익을 반영하면서도 국가적인 이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안됐을 경우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개통될 여지가 높다. 세 번째는 지역 간 경쟁입니다. 제가 사실은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자문위원, 강원도 자문위원, 또 해안부의 적경제 발전 특위 자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역 간의 경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억나시겠지만 세계평화공원 이름이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까? 경쟁한다고 경기도 네. 강원도 간에 또는 적경지역 10개 시군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한 지역이라도 무언가 커다란 국가적 사업, 지역 내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적인과 동시에 국가적 안이 채택 어느 지역이라도 만약 성사된다면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인접구로 확산될 수 있는 그것을 계기로 더 적극화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 계선 현행 10km 내 이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서 5km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최근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지역으로 둔 이양수 의원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민간인 통제선 범위 10km에서 3km 이내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손 회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조금 정리하는 내용으로 현실성을 언급을 드리면 일단 다들 이해하시다시피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 민통선 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요즘 무기 체계가 정말 고도화됐잖아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이 기존의 이 군사 분계선이나 보호구역의 의미가 사실상 예전보다는 많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넓다고 분석되는 민통선의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좋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 다만 국가 안보 측면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군사 작전에 해가 되거나 군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통선 북상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북상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회장님 최근 군사규제 완화 속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어떻게 보시고 접경지역 개방이 필요한 이유 또 뒷받침돼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헌법상 통일을 시켜야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민북 지역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 중심 지역인 만큼 평화 안정은 기본이고 또 국가 성장에 도움됨과 동시에 또 통일을 준비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세운다면 성장과 동시에 성장과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DMZ에 UN 평화대학교를 만들자. 이게 저희 비전이고 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지역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좀 더 회복, 유지, 확산할 수 있는 평화사관학교진 대학원을 중심 만들자.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평화대학교를 만든다면은 유엔 회원국이 193개 회원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석사과정 2년제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한 명씩 뽑는다면 어떤 지역에 만약 대학교가 설립된다면 그 지역은 193개 국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대학교가 만약 구축된다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거점으로 평화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안들을 좀 활발하게 이번 기회에 지역과 중앙과 함께 또 싱크탱크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마연리 초소 이전을 비롯해서 군사규제 빅장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경지역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재원의 말씀 끝으로 해주실까요? 접경지 주민분들은 이 민통초소 이전과 같은 이런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늦으면 늦었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청년 시절에 이 민통선 안 마을에 자리 잡았던 분들이었는데 주민분들이 이제는 마을에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인 거죠. 그래서 접경지에 자리 잡은 주민분들의 기본권이 더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마현 13초소 이전과 같은 사례들이 좀 더 가속이 붙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한 주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버려진 민통선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게 누군지 국가와 우리 시민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주민분의 인터뷰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DMZ학회 손기용 회장,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난이 우리 경제는 물론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산업의 필수 소재인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업계의 근심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이후에 지난 2월 28일이죠.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일명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나라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음지연 교수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자, 교수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2달 정도 돼 가는데 최근의 국제 정세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양국 간 협상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장님, 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그다음에 수급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네.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의 제약은 물론 우리 강원 경제에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의미랄까요?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상 통로입니다. 네. 중동의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원유의 약 27%, 액화 천연가스의 22%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해협을 대체할 해상 항로가 네.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핵심 병목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목 구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중동산 원유의 글로벌 공급과 더불어서 중동산 나프타 수급에도 현재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중간 원료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페인트 등을 만드는 원료고 이 업계는 나프타를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르죠.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나프타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강원 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어묵은 다 포장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공급난이 제일 지금 어렵죠. 지금 원료를 구할 수가 없죠. 일부는 현재 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 발주는 아직 미지수죠.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지금 이 기존의 포장지가 떨어지면 저희도 생산 라인이 좀 쉬지 않을까. 이거 가락동에 나가는 제품. 이거 되게 귀한 비닐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아껴 써야 돼요. 네? 아껴 써야 되고.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비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비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두부, 음료, 물, 음료 다 파우치. 그다음에 생수, 페트병 없는 게 없어요, 일상에.
대기업은 아무래도 많이 확보를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최소한 무조건 최소한 불량 제로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직장인으로서는 모든 게 다 힘들고 이 셧다운이 되어버리면 저희도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는 불안감도 많이 커지죠. 그렇죠. IMF 이후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뭐 잘 버텨냈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상상하고 싶지 않죠. 지금 그렇다면 공장들 많이 쉬죠. 문 닫는 회사가 뭐 거의 많이 생기겠죠. 뭐 포장을 할 수 없는데 제품 생산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전쟁 여파로 저희를 비롯한 뭐 포장을 관련된 업체들은 거의 100%죠. 저희도 지금 이대로라면은 지금 저희가 비축되어 있는 물량이 한 2달, 3달 이 정도면은 저희도 이제 그 포장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상상도 못했죠. 예, 이런 일은 저도 뭐 올해로 뭐 식품만 그래도 한 18년 이상 한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미 올랐어요. 지금 뭐 한 20-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럼요. 구하죠. 웃돈을 뭐 더블로 올라도 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표님들 그럴 거예요. 구할 수만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해 와야죠. 왜냐면 저희도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해야지 또 그동안에 또 고객분들의 약속인데 그걸 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포장지가 없어서 제품 생산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뭐 어이가 없죠. 그냥 이게 지금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만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의료계에는 뭐 닌겔 들어가는 뭐 닌겔 호수라든지 그 의료의 그 약 같은 거 들어가는 팩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 신장 투석을 사실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투석을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주사기가 없대요. 주사기가 없어서 지금 의료계 쪽에선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이 들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약병을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4월 20일 이후로 그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이. 저희들도 지금 하루 1인당 10개로 개수 제한을 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박스채로 지금 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요. 소아과라든지 이런 약병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주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약국들이 꽤 많은 애로가 될 거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약병을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기들한테는 그 줄 수 있는 그 개수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 될 거고 그 실사용자들도 좀 아껴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용기로 나가는데 이제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박스도 새로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2배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서 닫히는데 이제 이거를 기성품을 쓰게 되면은 이만큼 튀어 올라오니까 닫히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도 새로 주문해야 되고 그러면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또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현재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주문 제작은 안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저희 지금 저쪽에 있는 게 다입니다. 아, 저기 다예요? 네. 이 발주량에 따라서 다르는데 한 4일, 3일 정도. 풀 때문에 멀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비닐 종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농촌에서도 좀 애가 많이 타는 상황이죠. 넓은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폭이 좀 한 150 정도 좀 넓은 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 그 전에 뭐 시간 날 때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살라고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난리야. 폐기 처분하는 이제 그런 폐기물 봉투, 그거 자체도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 없으니까 이제 그거 안 쓴다 해서 이제 마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네.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여기다 담아서. 네, 하우스가 한 3,000평 되니까 이제 쪽파하고 이제 작년에 파가 원유 사태가 이제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뉴스도 보면 이제 아직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우리도 뭐 원유 자체가 지금 막혀 있어서 뭐 지금 원유 공장도 가동을 중단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뭐 해결되기 전에는 어쨌든 저희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제일 심각한 게 요소하고 하우스 필름, 그다음에 멀칭 필름이 아마 보름 단위로 10%씩 인상되고 있어요. 보름 단위로? 예. 지난해 8만 원대 하던 게 지금은 한 1만 원, 12만 원. 이런 공산품들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부나 그 지자체나 나프타가 세계적인 이제 유통이 원활해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원상복귀를 시킬지. 아마 이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원단으로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석유화 시장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들어가는 원단의 값이 원사의 값이 최고 20%에서 30% 정도 지금 비용이 증가가 된 상태이고요. 국내 마켓에서 1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이거 수급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몇 개월치를 미리 이미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주문 주기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제품이 모두 생산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해상 스케줄 이슈로 지금 4월에 겨우 지금 출고를 완료한 상태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5월에 받게 되니까 저희의 경쟁력인 빠른 공급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모든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들이 석유화학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본 원재료부터 포장재까지 지금 다 수급이 다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수출 해상 스케줄을 지금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 거의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에틸렌 원료입니다. 예, 납사를 가공해가지고 만든 에틸렌 원료고요.
저희는 파이프 원료로 쓰지만 뭐 비닐도 만들고 그다음에 빵봉지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원료입니다. 나프타가 들어오거나 원유가 들어와야지 이 알갱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뭐 전기료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원료 난까지 터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이래서 뭐 저희 중소기업들은 거의 뭐 아사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수기죠. 이제 겨울철 지나고 공사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고 가장 제품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지금 저희는 뭐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없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부득이하게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계를 세우고 그 제품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요 정도 분량이 하는 지금 몇 달까지 버틸 수 있으신 거예요? 몇 달이 아니고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일주일 정도? 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은데 네. 2주 정도 다 하면? 다 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뭐 2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원료가도 지금 사상 최고고 그리고 원료가 없어서 제품 생산을 중단할 정도니까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도 원료를 사올 수 없는 뭐 그런 지경이기에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아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크게 느끼는 거죠. 그냥 늘 편하게 왔던 재료였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야 이게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저희가 또 뼈저리게 지금 느끼는 거죠. 이 포장재 만드는 회사도 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기업까지 원료가 오질 않는 거예요. 대기업에 하나 줄 걸 소기업에 주면 수십 군데가 해결을 보잖아요. 그리고 원료가 인상이 너무 폭등 수준인데 요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저희 중소기업이 좀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와 식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변수, 대내 환경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신소재 개발 또는 대체품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강원도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중동전쟁의 여파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고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이것이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고환율과 고유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도민들께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돈의 피해 파악한 건 어떤 거고요? 어떤 대응책 갖고 계신지요? 최근 2월까지 1.9%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였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 들어서 0.3% 상승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지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휘발유 값은 17.2%, 그다음에 정유는 23.8%, 등유는 27.5%까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4월 17일 기준으로 도내 수출업체들 기준으로 해서는 수출 계약 취소, 선적의 어려움 포함해가지고 30건의 피해 접수가 이제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세유가 이제 공급이 좀 거의 이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업 출항도 5.7% 이제 줄어들어 있고 도내 건설 현장도 아스콘 부족으로 인해서 73개소가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 자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서 1.5% 고정금리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한 8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5% 이상 매출 감소돼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프타 포장재 수급도 그 전문 기관과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수급 동향을 좀 면밀히 살피고 있고 네. 좀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기존 비상경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책본부로 전환했어요. 본부로 출범한 이유는 어떤 거고요? 목표와 또 그간의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3월 12일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뿐만 아니고 산업, 농업, 그다음에 어업, 에너지 분양 등의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TF로는 한계가 이제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9개 실국이 참여하는 네. 비상대책본부로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4월 6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예. 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주간 단위에 보고하는 거를 지금은 매일매일 현장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대책본부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매점 매석 행위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서육규 유통시설 2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네. 그다음에 4월 6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를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도민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역시 한 1,600만 장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여유 공급 물량이 있지만 앞으로 대체 물량도 지금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 전쟁, 기름값 걱정이 상당히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현 시점의 고유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도 고유가가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훼손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고 글로벌 원유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단된 석유와 가스의 생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분간은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수출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물류비와 운송비의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여기에 환율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유가,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결국 수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늘어날 수 있겠군요. 네, 비용 상승의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 경제적으로 봐서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주력 수출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의 주력 수출 품목은 주로 의료기기, 의료품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면류가 굉장히 수출 그렇군요. 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류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품목별로 봤을 때 이제 면류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이 없고요. 수입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환율로 인해서 이제 면류 가격 자체가 좀 외국 바이어들한테는 저렴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포장 용기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라스틱 등이 이제 수급 대란이 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급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고유가만이 문제는 아니지 않은데 향후 도의 지원 계획,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가장 핵심은 이제 해상물류 시스템 붕괴하고 사실은 고유가 문제지만 여기 연계 파생되는 소비 유치라든가
생산 차질 문제까지 아우르는 좀 종합적인 촘촘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도에서는 당장에 이제 민심을 살피는 직접 지원과 그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산업 체질 개선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5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좀 지원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도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좀 확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수출 피해를 예상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수출 보험금을 지금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돈의 이제 산업을 좀 구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수소 산업 육성이라든가 풍력 발전단지 조성, 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서 강원도의 산업 구조를 좀 바꿔나가서 기업 부담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수출 시장을 지금 중동을 떠나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몽골 등으로 좀 다변화해서 수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수출 품목도 강원도에 지금 우수 종목인 의료기기 면류를 떠나서 반도체, 바이오도 좀 확대해서 지금 산업 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구조 개편이 곧 그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말씀해 주신 수소, 풍력 단지, 그다음에 네. 그 수열 에너지 태양열. 클러스터. 네. 강원도가 풍력이나 수력이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증설 계획도 갖고 네, 계시고. 증설 계획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 그 풍력 발전 단지는 지금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우리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아마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무역 질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이런 변화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로서는 어떤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마무리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제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와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긴급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도청의 긴급 금융 지원과 물류비 지원 정책 등이 최우선으로 행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감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서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이 크다는 점 저희 도에서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설령 내일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경제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 도민분들께서는 과거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고 훌륭한 시민의식으로 연대해서 이겨냈던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불안감에 사재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웃을 살리는 행복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보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은 전통시장 모세혈관이 살아야지만 강원도 발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 모세혈관을 살려서 우리 강원 경제에 도약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보탬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음지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 나프타 대란을 일시적인 위기로 대응한다면 이건 뭐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하겠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구조를 개혁하는 보다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